한국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와중에 미국의 G7 회담 참석을 강행하며 의외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결국 홍콩 보안법을 강행했는데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의 글로벌 대기업 사례를 보면서 중국에 끼칠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한국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국의 정치 분쟁. 미국은 한국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면이 나오면서 이를 큰 이슈 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CNN 등의 매체는 한국이 최근 물류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감염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의 재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런 기사가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은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며 확진자가 수천에서 수만 명 매일 나오는 나라들이 반대로 한국의 확진자 증가를 걱정하는 모습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러한 보도는 미국 트럼프 정부를 향한 비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의 경제 침체를 우려해서 다소 무리하게 각 주에 봉쇄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방역을 잘하고 있는 한국도 이렇게 재확산이 일어나는데 미국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보도이며 트럼프 행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방역 모범국이 되니 이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각국의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국을 제쳐두고 유럽 수뇌부들과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협력 화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아베 총리 유럽과 백신 개발 논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유럽연합 수뇌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화상회의에서 일본 EU가 긴밀하게 협력해 더욱 중요하고 큰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백신 특허권을 관리하는 특허권 그룹 구상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EU 측은 논의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일본 정부는 전했습니다. 최근 아베 내각은 한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일본을 새롭게 관련국들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한국 서울에서 주최되는 온라인 국제회의 CAC 등에서 40여 개국이 참가해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일본은 여기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한국과는 방역에 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나름대로의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다소 무리하게 G7 회의에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베 총리 미국 G7 참석 강행 논란. 코로나19 상황이 낳은 각국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G7 국가들이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6월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되던 이번 G7 회의를 오프라인에서 하자고 뜻을 밝혔고 아베 총리는 이에 참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작년 아베 총리는 G7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에 대해서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며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며 느닷없는 G7상의 한국 때리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역 모범국의 일원으로 참석하는데 한 가지 일본 내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억제 대책으로 미국 등 111개국에서 들어오는 자국민에게 입국 직후 PCR 검사를 받도록 한 뒤 음성 판정이 나와도 자택이나 호텔 등 지정된 장소에서 2주간 대기 방식의 격리 생활을 사실상 강제하는 조치를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라 있습니다. NHK는 총리만 특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아베 총리도 귀국 후 2주간 대기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며 대기 장소를 관저에 인접한 공간 내 집무실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격리 생활을 하는 경우 아베 총리의 대외 활동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지지율이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로서는 격리 생활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상황도 좋지 않은데 굳이 G7에 참여하는 모양새는 흐름상, 여론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본 방역 성과가 모범적이라며 이를 드러내려고 미국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중국을 배척하며 온전하게 미국 라인으로 들어간 이상 아베 총리도 트럼프를 접견하고 미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아니었다면 4월경에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전격 취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이제 코로나는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 책임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중국과 본격적인 신경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꺼내는 카드를 보면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미국, 중국의 엄청난 경제 때리기 시작. 중국이 28일 홍콩 보안법 법제화를 끝내 강행하고 미국은 강력 제재를 예고하면서 중국 경제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듭니다. 가뜩이나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전쟁에 이은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충격에 흔들리고 있었기에 향후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미국 등 서방 제재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 3.8%로 주저앉은 바 있습니다. 고도로 자유화된 시장 환경을 갖춘 홍콩은 특히 금융과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 세계 경제를 잇는 핵심 관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홍콩 주식, 채권 시장을 통해 중국은 외국 자본을 대거 끌어들입니다. 또한 홍콩 증시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같은 중국 굴지의 기술 기업부터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이 상장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흘러가는 외국인 직접 투자 중 복잡한 금융공학을 거쳐 상당 부분은 홍콩을 거쳐갑니다. 중국의 대외 무역에서도 홍콩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기업이 달러 거래의 편의성, 세제 혜택, 규제 위험 회피 등의 다양한 이유로 홍콩을 거쳐 중국에 상품을 수출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홍콩은 금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으로 한국의 네 번째 수출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와 화장품을 포함한 상당수 제품의 최종 종착지는 중국 본토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중국 기업들도 홍콩을 거쳐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상품을 수출합니다. 특히 무역전쟁 와중에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홍콩은 무거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우회로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수많은 기업들이 탈중국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미국, 중국 내 한국 등 글로벌 기업들 참조한 듯 중국 당국은 홍콩의 중요성을 줄이기 위해서 GDP를 3%대로 낮추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홍콩 사태로 홍콩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 내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중국 내 입점해 있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은 홍콩과 중국의 베이스를 적절하게 활용하며 투자해왔는데 여러가지 우회 통로가 있던 홍콩이 막혀버린다면 중국 내부에서 외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인 외국 자본의 탈출인데 중국의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부채가 너무 많고 노동 고용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자 외국 기업들을 최대한으로 유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한 예는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올레드 공장입니다. 광저우는 LG 디스플레이의 입점을 위해서 부지 임대를 비롯해 세금 등 최대한의 혜택을 보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신청서를 내자마자 중국의 선전, 텐진 등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 자본 유입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외국 자본 탈출은 중국 지방정부의 각종 후유증을 낳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 시장 부진으로 텐진의 삼성 스마트폰 공장이 문을 닫자 텐진의 지역 경제는 피폐화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역의 실업 문제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거대한 세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외자가 빠져나가면 곤란해집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같이 삼성 모바일이나 애플 공장 이전으로 인한 중국 허점을 그대로 참고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보안법 이후에 홍콩을 제재하면서 이와 같은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구체적인 조치들을 준비하며 총공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홍콩 보안법 이후 미국의 새로운 전략.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미중 간 대결별, 그레이트 디커플링을 촉진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 목적이던 인도 태평양 전략 수준을 넘어 아예 노골적인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을 본격화하고 세계 주요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 중입니다. 서방 선진국보다는 다소 사정이 낫기는 하지만 중국도 미중 무역 전쟁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서 이런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는 코로나19라는 국난을 맞아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심각한 도전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8%로 중국은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다급해진 중국은 급격하게 우금 만들기에 들어갔는데 그 대상 중 하나는 한국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오늘도 언론에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신속 통로 협력을 또 실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SK 이노베이션과 SK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각각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과 운영을 위해 엔지니어들이 조속히 중국 내 공장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협력처럼 각국도 중국과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중 간에 한층 더 격해지는 패권 싸움이 발생하며 각종 파열음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 당국은 면밀하게 파악하여 마찰을 피하는 전략적 모호 대책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한국은 G11이라는 새로운 국가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다. 일시적인 일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선진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G7 정상회담에 포함시키겠다 발표한 것에 대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구식 G7 체제로는 현재 국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G11으로 확대시킬 예정인데 문 대통령님의 생각은 어떠시냐? 라고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G7으로는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함께 초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대화만 들어봐도 이번에 한국이 G7 회의에 초청된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된 것이 공식화되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 관부의 발언을 인용해 지금까지 G7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가입한 국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어깨를 함께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전했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G7 정상회의 멤버를 갑자기 4개국이나 늘리는 것은 무리 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실무진과 사전에 이야기 없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우선은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들을 정식 멤버가 아닌 단순 초청국, 즉 아웃리치 형태로 초청하지 않았겠는가.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의장국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칠레, 인도, 호주까지 초청했는데 이와 비슷한 것 아니겠냐 라며 한국이 G11에 포함된 사실을 끝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채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자 이제는 한국이 참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더 이상 일본과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하겠다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일본과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기 어렵다. WTO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메이저 언론들은 이를 속보로 보도하였는데요. NHK는 모테기 토시미츠 일본 외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그동안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유지해왔음에도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발표한 것은 너무 유감스러운 일이다 라고 전했고 니케이는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에 쓰이는 3가지 소재와 수출을 막아 한국 경제의 기둥을 위협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과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라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이 무역관리 체제를 개선했음에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라며 오히려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죠. 이렇게 일본 메이저 언론사들조차 아베 총리가 아닌 한국 정부의 뜻을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WTO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는 것과 이미 한국이 일본산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해 버렸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피해만 막심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호사카 유우지 교수는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서 일본이 한국과 지소미아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일본의 군사기술 보호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정보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기술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지소미아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군사기술을 사용해 무기를 만들거나 이를 산업용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외에도 한국이 현재 미국과 공동으로 한미 방위체제를 구축해 놓은 상황인데다가
지난 3년간 일본이 한국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일본과의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이 일본에 주는 정보가 더 많은 상황이다. 한미 자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대북 정보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전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자신들을 배제한 채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동안 한국은 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제고된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유네스코 대표부를 중심으로 우호국 그룹 결성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우호국 그룹의 의장국은 자랑스럽게도 한국이 되었고 출범 회원국들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케냐, 요르단, 세네갈이 참여했습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주도로 연대와 포용을 위한 우호그룹을 결성한 것에 대해 유네스코는 적극 환영한다. 사무국 차원에서 그룹 활동에 긴밀히 협조하겠다.